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원직국어 박지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기 전 마지막 동행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자, 시험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그런 만큼 제가 이번 모의고사는 2021 법원직 국어와 최대한 유사한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2021 법원직 국어는 이 고전 시가 부분이 빠지고 비문학은 3개의 지문이 나왔고요. 현대시, 현대소설, 그리고 문법, 그리고 고전 산문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의고사인 만큼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1번부터 빠르게 간단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비문학 4문제의 문제 유형부터 살펴볼게요. 1번은 내용 전개 방식, 2번은 내용 일치, 3번은 밑줄의 내용 파악 문제, 4번은 어휘 문제였습니다. 자, 1번의 내용 전개 방식이나 서술상 특징은 키워드를 빠르게 체크한 다음에 글을 읽는 중에 한번 찾아내서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했었죠. 1번 선지는 특정 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설명. 자, 변화를 통시적으로 설명한다. 자, 통시적이라는 거는 선지에 자주 나오는 내용 전개 방식이죠.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통시적인 설명 방식입니다. 2번은 대조적 관점 그리고 절충, 3번은 전문가들의 견해 중심, 4번은 문제 해결 방안의 구조인지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내용일치고요. 내용일치는 빠르게 키워드 정도로만 훑어서 읽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초로 무엇을 정의한 것이다. 자, 최초로 정의한 인물이다. 이 정도만 한번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2번은 과학혁명은 무엇보다 무엇이 우월하게 되었다. 3번은 과학 시스템 기술 개발로 무엇이 무엇을 포섭했다. 4번은 현대인들은 기술 발달이 사색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기대했다. 자, 1, 2, 3번 선지를 읽어보니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의 어떤 비교에 관한 선지가 많다라는 것에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면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단은 최초로 인간의 삶을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다. 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2번에 1번 선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삶에 대해 정의한 최초의 인물이다. 자, 1번 선지 어떤가요, 여러분? 자, 방금 읽었던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인간의 삶을 최초로 구분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틀린 선지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한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 사직적 삶이 활동적 삶보다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은 근대에 접어들어 과학혁명과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는지 자, 위에 있는 문단과 차이점을 구별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글을 읽어보셨으니까 제가 빠르게 핵심만 짚자면 어떻게 되었다?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이 대등한 이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아까 과학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선지가 있었죠. 이번에 과학혁명으로 인해 활동적 삶이 사색적 삶보다 우월하게 되었다라는 이번 선지는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제야 대등한 이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산업혁명을 계기로 활동적 삶은 사색적 삶보다 더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문단까지 읽었다면 저는 1번에 있는 내용 전개 방식에 인식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선지에 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문단의 근대 이전의 인식과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의 과학혁명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의 산업혁명 이후의 인식이 지금 달라지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이 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기술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했던 진리탐구마저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생산활동의 논리에 포섭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색적 삶이 활동적 삶 안에 포섭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를 반대로 사색적 삶의 영역이 활동적 삶의 영역을 포섭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자동적으로 4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비판의 목소리는 의미 없는 부지런함에 대한 비판이죠. 자, 그러면 3번의 기억의 밑줄에 해당하는 문맥적 의미는
기억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비판을 해야겠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20세기 말 정보화 시대로 이제 시대가 넘어왔어요. 인간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고, 마지막 줄에 나오는 결국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사색적 삶은 설 자리를 잃고 활동적인 삶이 폭주하게 된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이와 관련된 선지 2번의 마지막 선지 정답인 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기술의 발달이 사색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라는 전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대와 달리 폭주된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전제 자체는 4번 선지처럼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4번 어휘 문제는 2021 기출과 같이 어렵지 않게 출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해설지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서 7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어서 비문학 지문이 나왔고요. 작년 기출과 유사하게 문제의 순서도 배치를 했습니다. 문제 유형부터 볼게요. 5번은 서술상 특징, 6번은 내용일치, 그리고 7번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5번의 서술상 특징은 선지 스캔 들어갑니다. 대상의 구조를 분석한다. 2번에는 공통점을 열거한다. 3번은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한다. 4번은 예시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6번 선지 일치하지 않는 것. 자, 1번의 태양열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별 장치이다. 자, 지별 장치가 중요하다라는 문장을 찾으면 되겠고요. 자, 2번은 흡수판의 성능은 표면 구조보다 색상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두 대상을 비교하는 내용을 찾으면 되겠죠. 3번은 태양열 장치의 성능은 온실 효과 현실을 극대화시킴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성능이 온실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향상시킨다. 두 개의 영향관계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4번에 열매체로 주로 액체가 사용되는 이유. 자, 열매체로 액체가 사용되는 이유를 끓는 점, 어는 점과 관련한 내용을 찾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본문을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단 요약해 보겠습니다. 태양에너지를 난방 온수에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은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기술보다 훨씬 간단하다. 자, 이를 태양열 장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태양열을 붙잡아두는 지별 장치이다. 자, 어때요, 여러분? 6번에 있는 1번 선지 중요한 부분 지별 장치 맞는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문단, 핵심 부분은 빛을 흡수하는 장치인데 모든 지별 장치에는 흡수 장치가 반드시 들어있다. 지별 장치 중에 가장 널리 퍼진 것은 평판형 지별 장치이다. 자,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지별 장치 안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에 특정 대상의 구조를 분석하며 설명하고 있다라는 1번 선지가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지별 장치의 구조를 설명한 다음에 다음 문단에서는 지별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온실 효과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문장 자체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이 뒤에 설명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5번에 이제 과정이 드러나는 선지 3번도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실 효과는 첫 번째, 빛이 흡수판에 부딪히면 일부는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되고요. 빛의 흡수율은 흡수판의 색이나 표면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데, 색이 어둡고 표면에 미세하게 굴곡이 있으면 흡수율이 높아진다. 자, 아까 흡수판의 성능이 어떤 대상을 대조해야 되는 선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6번의 2번이었죠. 흡수판의 성능은 표면 구조보다 색상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라고 했는데, 이 문장에서는 색이나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지 이 두 개의 대상을 대조하는 그런 설명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6번의 2번이 틀린 선지고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그런데 외부에서 빛이 계속해서 지별판으로 들어와서 흡수되어 적외선으로 변환되면 이것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부에서는 계속 에너지가 축적되므로 지별판 내부는 점점 뜨거워져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온실 효과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단은 이렇게 온실 효과가 일어나는 지별판의 효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지별판 속에서 흐르는 열매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별판 속에는 보통 열매체가 흐르는데 흡수장치에 축적된 열은 열매체로 전해지고 열매체는 열 교환기 속으로 통과하면서 난방용이나 온수용 물을 가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열매체가 물을 데우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다음 마지막 문단에서
이러한 열매체로는 액체가 주로 사용되는데 이 액체는 끓는 점이 높고 어는 점이 낮아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6번에 4번 선지 또한 알 수 있고 3번에서 태영열 장치의 성능은 온실효과 현상을 극대화시킴으로써 향상시킬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온실효과 현상, 즉 지별판이 뜨거운 열을 모아야지 태양열 장치의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단에서 열매체는 액체가 주로 사용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열매체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예시로는 이라고 해서 예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5번에 있는 4번 선지 또한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5번의 속어법으로 봤을 때 2번의 공통점을 열거한다라는 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열매체는 축열조로 전달되어서 그곳에 담겨있는 물을 가열하고 다시 흡수장치로 되돌아온다. 이 과정을 통해 열매체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열매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것을 고르는 게 바로 7번 문제였습니다. 자, 열매체는 지금 열을 흡수한 열을 가지고 찬물을 데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열매체는 이 차가운 물과 자신의 뜨거운 열을 서로 교환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3번이 가장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이렇게 글을 읽는 중에 문제를 다 해결했고요. 다음은 8번에 있는 중세문법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8번처럼 중세문법에서 밑에 현대어풀이가 나오면 현대어풀이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특정한 형태소 혹은 표기를 이해하면 문제가 잘 풀린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1번의 기억에서 시옷이라는 표기는 현대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록은 자, 현대어풀이에서 나랏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라는 표기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랏의 시옷은 우리 현대어의 의라는 관형격 조사로 쓰인다라는 건 적절한 설명이죠. 자, 니은의 아니할세 표기의 해석은 아니하여서라는 거니까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거는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설명 맞습니다. 자, 디귿에서 어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자, 우리의 의미가 변한 어휘죠. 어리는 지금 현대어로는 어리석다라는 건데 어휘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린에 쓰인 니은이 현대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자, 어린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어리석은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어리석은 은은 그렇다면 뒤에 있는 백성을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 그렇죠? 그러면 설명에서도 자, 디귿에서 어린의 니은은 앞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어미이겠군. 맞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관형사형 어미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리을의 노미는 리을에서 노미는 사람이라는 현대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리을에서 이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결합하는 주격조사이군이라는 거. 자, 이 선지 자체의 내용은 맞지만 우리가 주격조사의 현대어랑 다른 형태는 중세문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노미는 노미에서 이것은 이어석기가 된 표기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노미라는 단어는 현대로 오면서 의미가 축소된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을 놈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자, 이러한 단어가 현대로 오면서 남성, 그 중에서 남성을 얕잡아 부르는 말에 놈이라는 말로 쓰기 시작을 했죠. 자, 그렇다면 놈이는 이어석기 된 표기니까 놈 플러스 이라는 형태소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라는 주격조사는 앞말에 받침이 있는 즉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붙는 주격조사 이, 즉 현대랑 같은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는 걸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시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9번에서 11번이 가, 나의 현대시에 대한 문제고요. 9번은 가, 나의 각각 감상한 내용, 10번은 나에 있는 A에 있는 화자의 태도, 11번은 가의 밑줄에 관련된 문맥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가 작품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나비와 철조망이라는 제목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나비라는 대상과 철조망이라는 대상의 상징성에 주목해서 작품을 읽어야겠죠. 지금 저기 보이는 시푸런 강가, 또 산을 넘어야 진종이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 서녁 하늘은 장밋빛 무늬로 타는 큰 눈에 창을 열어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타는 그러한 거리에 숨이 흐르고 자, 지금 지친 날개를 바라보며 서로 가슴 탄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오는 시적 대상은 나비겠죠. 나비는 시푸런 강가 산을 넘어야 진종일
별일 없이 보낸 것이 된다라는 거에서 이 나비가 넘어야 되는 시프런 강과 산을 넘어야 되는 것, 이것은 지금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나비한테는 이 시프런 강과 산은 장애물, 즉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기억에 나비에게 있어 과제 성격을 나타낸다. 그저 해야 할 것이니까 당연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이연에 모진 바람이 분다. 그런 속에서 피비린내 나게 싸우는 나비 한 마리의 생채기. 자, 지금 나비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모진 바람이 불고 피비린내게 나게 싸우는, 그렇지만 이 나비라는 대상은 이런 시련 속에서도 싸운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상황에 저항하는 인물, 즉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첫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였다. 자, 고향의 꽃밭에 마지막까지 의지하려는 강렬한 바라움의 향기. 자, 지금 나비라는 대상은 고향의 꽃밭, 즉 고향이라는 긍정적인 대상에 지금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3년에서는 앞으로 저 강을 건너 산을 넘으려면 몇 마일은 더 날아야 한다. 이미 날개는 피에 젖을 대로 젖고 시린 바람이 자꾸 불어간다. 부정적인 상황의 연속이죠. 목이 바싹 말라버리고 숨결이 가쁜 여기는 아직도 싸늘한 적지. 자, 싸늘한 적지라는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공간을 나타냅니다.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니은의 선지를 보면 2번 선지를 볼게요. 나비가 현실 극복을 위한 도전을 포기하게 된 대상이다. 포기하게 한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벽을 대하는 나비의 태도가 포기하는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한다 했기 때문에 2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얼마쯤 나르면 아방, 우리 편에 따스하고 슬픈, 자, 이런 건 역설적 표현이죠. 따스하고 슬픈 철조망 속의 안길. 자, 철조망이란 대상은 우리가 이 분단의 현실을 나타낼 때 소재로 자주 나오는 소재입니다. 자, 그럼 디귿에서 나비가 비행하는 공간이 대립적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철조망은 공간을 분리하는 망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로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년. 이런 마지막 꽃밭을 그리며 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설픈 표시의 벽, 기어. 자, 리을에서는 꽃밭을 그리며 라고 했으니까 4번 선지 지향하는 색의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가시를 읽고 2번 선지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고, 자, 그러면 9번에서 가시가 걸쳐있는 선지를 걸러보겠습니다. 1번 선지, 나는 시적 화자가 노출되어 있으나 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자, 시적 화자의 노출은 아주 간단한 시어를 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죠. 나나 우리라는 시어가 있으면 화자가 직접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가에서는 지금 나비라는 대상이 화자는 아니었죠. 나비를 바라보고 있는 화자가 자신을 직접 드러내진 않았어요. 나나 우리라는 시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시는 시를 읽기 전에 눈으로 봤을 때 나도 돌아선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나에서는 시적하다 노출 맞고요. 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1번 선지는 맞습니다. 이번에 가는 나와 달리 대립적 이미지를 가진 시어를 통해 상황의 비극성, 그렇죠. 철조망이나 적지, 이런 부정적인 시련을 나타내는 상황과 나비, 꽃밭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속성이니까 대립적 이미지 맞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가 없으면 이 선지는 틀린 것이 되겠죠. 일단 세모를 쳐줍니다. 3번에는 가는 비극적 상황에 대한 극복의 열망, 그렇죠. 나비라는 대상의 태도가 이것을 극복하려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4번 선지. 가는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을 나는 무엇을 공간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휴전선, 철조망, 적절한 자연스러운 선지입니다. 자, 그러면 나 작품을 읽고 나머지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유명한 구상의 초토의 시라는 연작시 중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초토의 시 첫 번째 작품입니다. 학고방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학고방은 판잣집인데 이 유리딱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이 판잣집 가난한 상황에서 지금 아이들 얼굴은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는 아주 대조적인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내려 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온다. 자, 화자는 이 모습을 보고 눈이 부시어 돌아오는데 나도 돌아선다. 햇빛도 이 광경을 보고 눈이 부시어 돌아서고 좀 외면하는 상황이죠.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여기서 울상이 된 그림자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겠죠. 화자의 슬픔을 지금 그림자가 울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 졌다. 자, 잿더미는 전쟁의 흔적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소재겠죠. 잿더미라는 전쟁을 상징하는 소재, 여기에 개나리라는 노란 꽃이 드러납니다. 이런 게 바로 이미지의 대조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표현이죠.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자, 이런 전쟁터에서 이 어린아이의 등장, 그리고 소녀의 등장, 이 순수함, 이 어른들이 저질러 놓은 전쟁과 이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을 대조시켜서 전쟁의 비극성을 훨씬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A구절,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자,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화자가 술 취한 듯 흥그러지고 그림자 웃음에 앞장을 선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는 이 희망을 보이는 긍정적인 태도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4번 선지는 서정주의 유명한 무등을 보며라는 작품이죠. 이 구절만 가지고 화자의 태도를 본다면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뭐뭐일지라도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이 가시덤불 쑥구덩이라는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옥돌같이 귀한 대상같이 묻혀있다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청태라도 자두께 익힐 것이다 라는 걸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9번의 나머지 선지들 보겠습니다. 아까 1번은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2번에 자, 나도 지금 이미지의 대조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는 나와 달리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배제시킨 선택지인 2번이 틀린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대소설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호철의 큰산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산문 혹은 문학, 시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기에서 작품에 대한 해석의 근거를 제시해주면 꼭 보기를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작품을 읽어야지 그 문제 또한 다른 문제들도 쉽게 풀린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14번에 고맙게도 보기에서 작품에 대한 해석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보기를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남의 집 당장 너머로 고무신짝을 던져버리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주제 드러나죠. 현대인들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속성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지은 작품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행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겠죠. 작가는 이렇듯 사회 구성원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사람들이 마음의 중심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자, 작가는 이 갈등의 원인을 마음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 작품에는 마을 공동체에게 안정과 균형을 느끼게 해주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던 큰산에 대한 갈망이 드러나 있다. 자, 큰선이라는 것은 작가가 꼭 필요로 하는 어떤 도덕적 기준, 잣대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소재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또한 이 작품에서 고무신짝은 구슬통에 쫓아낸 애군으로 마을 사람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꺼리는 물건으로 그려진다. 자, 미신에 의해서 의거한 물건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작가는 현대적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근대적인 요소를 청산하지 못하는 당시 현대인들의 모습 또한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를 바로 볼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장면의 빈번한 전환을 통해 긴박한 분위기. 자,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되려면 시간에 왔다 갔다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던가 혹은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소설에서는 장면의 빈번한 전환은 없었습니다. 이번 핵심 소재의 이동이 사건의 진행에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서도 알 수 있었죠. 이 고무신짝의 이동이 사건의 중요한 이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3번에는 상징적 소재를 대립시켜. 자, 상징적인 소재, 고무신짝 같은 이기심을 드러내는 소재, 그리고 큰산이라는 어떤 도덕, 그죠? 마을의 공동체, 이 도덕적 가치관을 드러내는 소재의 대립은 맞지만 갈등 중인 인물들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나라는 인물은 그 큰 산이 없어서 아쉬워하는 장면까지 나오죠. 4번에 대화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며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성격 제시 방법과 또한 시점과 연계해서 내는 문제였습니다. 대화나 행동이 드러나 있긴 하지만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 자, 이 소설은 지금 나라는 인물의 내적 독백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4번은 객관적 서술,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13번은 장면에 대한 세부적인 장면의 내용일치 문제인데요. 3번에 아내는 나에게 고무신짝을 멀리 있는 동빙고동의 산에다 버리라고 요청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나와 아내의 대화에서 남편이 산에라도 가져다가 버릴 요량인가? 라고 하니까 뭐 타러 산에 가져가요? 우리가 그렇게 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라고 하며
밤에 저놈의 것을 들고 멀리 버스 타고 가져갈 거예요. 하다못해 동빙고동해라도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선지에서는 동빙고동해 산에 버리자고 요청했다라는 것은 그냥 하다못해 동빙고동해 버린다라는 거지 동빙고 산에 버리자고 요청한다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4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인데요. 자, 마지막 장면에 대한 이해인데요. 늦게 들어온 아내가 비시시 웃으며 들어왔을 때 내가 아무 소리도 묻지 않은 것은 큰 산의 갈망을 통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군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큰 산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기 때문에 이 아내에 대한 너그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면 파악 그리고 소재 파악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선지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선지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 문제에서 사자성어 문제는요. 이 서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의미가 통한다라는 것과 관련된 이신점심이 바로 적절한 선지였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비문학 지문입니다. 자,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16번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부터 스캔합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의 대조. 다음에는 특정 인물의 견해를 직접 인용. 세 번째는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 네 번째는 특징과 한계점을 설명한다 라는 겁니다. 자, 17번은 내용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을 훑어서 스캔을 해볼게요. 근대 철학자들은 이미지가 지각의 하위 영역. 자, 이미지라는 것이 지각의 아래에 있는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근대 철학자들은 실제 세계와 이미지 모두 공통점 감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두 개의 공통점은 감각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자, 감각. 세 번째 사르트르는 1, 2번은 근대 철학자 입장, 3, 4번은 사르트르의 입장이죠. 자, 그러면 두 관점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스캔이 이미 나와야 되는 거죠. 사르트르는 이미지가 인식된 그 순간부터 이미지를 온전한 전체로 보았다라는 거고, 4번에 사르트르와 근대 철학자 입장이 다른 이유는 인식 주체를 다르게 보았다. 자, 관점이 다른 이유가 누가 보는 것인가, 인식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자, 18번은 밑줄의 추론은 그 밑줄을 읽고 난 다음에 추론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이미지란 무엇인가? 자, 이미지라는 대상이 중심 소재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대 철학자들은 우리가 현실 세계의 사물을 감각에 의해 지각하여 실제 세계를 구성하듯, 자, 감각에 의해 우린 지각을 합니다. 이미지도 감각을 바탕으로 한다고 봤다. 자, 실제 세계와 이미지 모두 감각을 바탕으로 한다. 아까 기억나시죠? 17번에 2번 선지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현실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고, 실제 세계는 이러한 현실을 지각에 의해 파악한 세계, 좀 차이점이 있다 그렇죠? 현실 세계는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고 실제 세계는 인간이 생각한 세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지는 감각을 바탕으로 하는 건 맞지만, 공통점이지만 불완전하게 지각된 모사물,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이미지가 지각의 하위 영역이다. 아까 하위 영역 첫 번째 1번 선지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열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근대 철학자들은 이미지라는 것은 진짜 세계의 불완전한 모사물이다 라고 해서 열등하다라고 봤고요. 그러나 사르트르는 이미지 이론을 통해 상상 세계를 제시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자, 지금 뒤에 문장을 읽지 않아도 우린 16번에 관점을 대조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 선지 맞고요. 사르트르는 실제 세계와 상상 세계는 본질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며, 자, 이런 부분이 인물의 견해를 직접 인용한 겁니다. 큰 따옴표가 있으면 그 인물의 말을 직접 가지고 온 직접 인용이겠죠. 그래서 16번에 2번 선지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세계는 지각과 상상이라는 인식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달리 인식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자, 밑줄에 지금 A 부분을 18번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A의 이유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왜 본질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가? 이것은 인식 방법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두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지각에 의해 인식하기도 하고 상상에 의해 이미지로 인식하기도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우리는 두 대상이 공존하지 않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 따라 어떤 대상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결국 사르트르는 현실 세계가 우리의 의식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실제 세계와 상상 세계로 나뉘어지며 이 둘이 동시에 인식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사르트르는 이전까지 실제 세계에 속한 영역이자 열등한 복사물로 여겨져 왔던 이미지를
실제 세계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상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의식으로 규정하였다. 자, 그러면 실제 세계와 상상 세계는 왜 공존할 수 없는가? 자, 선지를 통해서 찾아볼게요. 자, 통합된다라는 말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의식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지는 두 세계는 우리가 동시에 의식을 두 가지를 동시에 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세계가 동시에 인식될 수 없겠죠. 의식은 하나의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번이 바로 밑줄에 대한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죠. 밑줄 근처에서 해석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자, 다음 문단에서 이렇게 사르트르에 의해 실제 세계로부터 독립된 이미지의 세계는 인식된 그 순간부터 온전한 전체가 된다. 자, 여기서부터 사르트르가 바라보는 이미지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17번의 선지에 3번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밑에 이 사르트르의 입장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한 조명의 색깔을 가지고 예시를 듭니다. 자, 그럼 16번에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3번도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고 4번이 소거법으로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세 문제를 풀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9번은 한글 맞춤법 규정입니다. 한글 맞춤법 규정이 제시되어 있고 그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전형적인 법원지익 문제 유형의 스타일이죠. 자, 1번. 기역의 작은가 형은 제2항에 따라 띄었어야겠군. 자, 기역의 작은 형을 지금 붙였었는데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했죠. 큰 형, 작은 형, 큰 집, 작은 집. 이 단어는 띄었어야 되는 때도 있고 붙였어야 될 때도 있는데 이 합성어가 돼버린 작은 형, 큰 형, 큰 집, 작은 집은 크다, 작다의 크기의 의미가 아닌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이가 적다, 많다인 작은 형과 큰 형 이렇게 합성된 경우에는 큰 형, 작은 형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였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단어는 띄었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이 문장 안에서 문맥적 의미는 나이가 적은 작은 형이죠.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었고 1번을 고르셨어야 됩니다. 자, 문법 문제는 하나하나 다 살펴보자면 니은의 뿌는 42항에 따라 디귿의 뿌과 달리 띄었어야겠군 이라고 했는데요. 42항에서는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라고 했죠. 우리 대로만큼 뿌는 붙였어야 될 때 띄었어야 될 때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예시였습니다. 자, 샀을 뒤에는 앞에 있는 단어의 형태가 사다라는 동사의 관형사형이죠. 그러면 체언이 아니니까 뒤에 있는 뿌는 조사가 아니라 하나의 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띄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뿐이다의 너는 대명사니까 우리가 체조 이렇게 많이 외웠죠. 이때 뿌는 앞말과 붙였어야 되는 뿐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선지고요. 자, 이때 디귿에서 이해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47항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겠군 맞습니다. 자, 4번의 니은과 디귿의 이단은 제2항에 따라가 아니라 41항이죠. 이거는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41항에 따라 뿐과 붙였어야겠군인데 이단은 조사입니다. 서술격 조사죠. 자, 형태가 변하는 유일한 조사였습니다. 자, 조사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말에 따라 붙여 쓴다라는 거. 그래서 41항에 따라 붙여 쓴다. 이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20번에서 22번은 유씨 부인이라는 작가, 즉 부인이 쓴 조친문이라는 작품입니다. 조친문이라는 작품은 바늘 진자를 써서 이 바늘을 의인화한 작품인데요. 이 바늘이 부러진 것을 보고 슬퍼하는 유씨 부인이 바늘을 제사 지내면서 쓰는 제문 형식의 글입니다. 이 제문 형식이라는 것은 그 인물의 일생을 기리는 작품인데요. 자, 먼저 문제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문의 형식으로 대상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2번은 대상을 의인하여 화자의 정감을 표출하고 있다. 3번은 대상을 예찬하면서 이와 대조적인 인간 세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4번은 영탄적 어조를 통해 안타까운 심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21번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글쓴이는 자식보다 바늘을 더 사랑했다. 2번 글쓴이는 바늘을 하며 생계에 보태었다. 3번 바늘이 부러진 것은 관대깃이 너무 단단했기 때문이다. 4번 글쓴이는 동네 장인만이 부러진 바늘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자면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에 미망인 모씨는 두어자 글로써 침자. 자, 바늘을 의인화해서 높인다라는 어휘풀이가 있죠. 바늘에 고하노니 인간 부녀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인데 세상 사람이 귀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의 흔한 바위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니 이렇듯 슬퍼하면 내 정예가 남과 다름이라. 오 통제라
아깝고 불쌍하다. 자, 오통제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문체의 어떤 영탄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영탄적 어조를 통해 안타까운 심적 직설조토로 4번이 맞다라는 걸 선지를 거르고 가셔야 됩니다. 어이 인정이 그렇지 아니하리로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과 나의 해프를 총총히 적어 연결하노라. 자, 이런 바늘에게 너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대상을 의인화했고 그런 만큼 대상에게 친근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연전에 우리 시삼촌께서 등지삼사 낙점을 물어와 북경에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쌈을 주시거늘, 자, 그래서 바늘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해포가 되었더니 슬프다. 연분이 비상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며 오직 너 하나를 영구히 보존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하지 아니하리요.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 나의 신세에 방명하여 스라의 한 자녀가 없고 인명이 홍한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에 마음을 붙여 너로 하여 생일을 도움이 적지 아니하였더니 오늘 너를 연결하니 오호 통제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바늘이 미워하심이로다. 자, 지금 인물은 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바늘에 의지해서 생계를 이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은 21번에 2번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는 바늘의 여러 가지 성격을 열거하면서 대상을 예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바늘을 잃고 나서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음 면에서는 바늘이 어떻게 부러졌는지 증잔 안에서 깃을 달다가 무심 중간에 작은 동 부러지니 잠깐 놀라와라. 아, 바늘이여 두 동강이 났구나.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이 산란하여 마음을 빻아내는 듯 두고를 깨쳐내는 듯 이런 지규법을 열거하고 있네요. 이윽도록 기색 혼절하여 겨우 정신을 차려 만져보고 이어본들 속절없고 어쩔 수 없다. 편작의 신술로도 장생불사 못하였네. 동네 장인에게 떼이려늘 어찌 능히 떼일쏜가. 어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서리적인 어조는 동네 장인이 와도 붙일 수 없다라는 거죠. 무제한 너를 마치니 백인이 유아이사며 니를 하나며 니를 원망하리요. 자, 나의 힘으로 어찌 다시 바라겠소 라고 해서 이어지는 슬픔을 드러냅니다.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20번에 자, 제문의 형식, 제사 지내는 형식, 자, 죽은 사람에게 뭔가 기리는 모습이니까 제문의 형식이라는 거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사의 대조는 없었기 때문에 비판도 없었죠. 3번이 틀린 선지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자, 22번에 윗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대상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니까 가장 유사한 정서는 4번의 초혼이라는 작품이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작품이어야 됩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해서 이제는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슬픔,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23번은 문법 문제입니다. 밑줄 친 선지를 바로바로 해석을 해볼게요. A에서 B어의 어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어간이 어디까지인지 이 개념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B어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제가 예시로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자, B어의 기본형을 생각해 보세요. 비워는 비우다라는 단어가 기본형입니다. 그러면 다를 뺀 비우까지가 어간이겠죠. 그런데 시간이 빈다는 시간이 비다의 어간은 비니까 같다라는 건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이번에 높이라는 것은 여러분 명사 높이를 재다 할 때 높이가 있기도 하고요. 높이 날다의 높이는 이때는 형용사가 부사로 파생된 예시입니다. 비번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아주 높이 나는, 자, 뒤에 수식을 하고 있는 대상이 높이 날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높이는 부사가 된 파생어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고요. 3번에 놀이 공간에서 놀이는 명사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맞죠? 명사는 서술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선지고요.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자, 일찍이라는 부사를 받고 있고 할아버지가 오신다라는 서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시기는 기라는 명사형 어미가 쓰인 거죠. 그래서 서술성이 없으므로 명사가 아니라 오시다라는 동사로 고쳐야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24번은 선어말 어미의 시제나 혹은 의미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기억을 보니까 거기에는 비가 왔겠다. 기억을 보니 선어말 어미 개시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 쓰이고 있군. 자, 거기에는 비가 왔겠다. 지금은 거기에는 비가 오겠지. 자, 개세의 의미는 시험에 자주 나온다라고 했죠.
자, 기억에 거기에는 비가 왔겠다라는 거는 과거에 비가 온 사건을 추측하는 거고 지금 비가 오겠지라는 거는 현재의 사건을 추측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바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의 그가 집에 갔다 또는 나는 집에 다 갔다 해서 at이라는 선어말 의미가 쓰인 거죠. 그런데 at은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라는 것을 나는 집에 다 갔다.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 자, 내가 집에 간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도 우리는 쓰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디귿에 내가 떠날 때 눈이 올 것이다. 이것은 미래 사건이 맞죠. 그렇지만 내가 떠날 때 눈이 왔다라는 거는 이미 내가 떠나다는 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시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어요. 자, 리을에 그는 지금 학원에 간다. 보통 리을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쓰이지만 두 번째 시 그는 내년에 졸업한다고 한다라는 거는 졸업하는 것은 미래 사건이죠. 이럴 때도 니은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쓰이기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맞는 선지입니다. 자, 25번의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1번에 한글 창제의 노력과 탁월한 재능의 결과에 대해 무한한 감사의 느낌을 드려야 할 것이다. 자, 주다, 드리다 라는 것은 누구에게라는 받는 대상이 필요한 수요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라는 드려야 할 대상이 빠져있기 때문에 필수 성분이 빠져있는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죠. 답이 안 됩니다. 2번 제1동포들은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차별과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 이런 목적어가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는 각각 목적어에 맞는 서술어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차별은 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차별 대우로 고치든가 차별을 생략하든가 라고 봐야 돼요. 자, 3번에 그녀는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끼니마다 늘 영양의 균형을 고려하여 식단을 준비한다. 자, 각각에 있는 목적어 서술어 그리고 주어 서술어도 적절한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자, 4번 선지는 올림픽 주 경기장은 깨끗하고 웅장했으며 매우 친절하고 선진 국민답게 질서를 잘 지켰다. 자, 여기서 누가 매우 친절한지 주체가 빠졌기 때문에 이 또한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자, 오늘도 시험을 치르고 또 해설 영상까지 본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국어 시험의 특징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문제나 내용을 변형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몰입해서 문맥을 잘 파악하고 또 문제 유형에 맞게끔 신속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는가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시험을 치셔야 됩니다. 짧지 않은 3주라는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법원직국어 박재현이었습니다.